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하고 함께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랑은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사실 회사 복직이 출산 후에 생각보다 빨라졌어요. 임신할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직장이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썼다가 눈치 보여서 결국 취소하거나 아예 사표를 쓰고 전업으로 간 친구도 있어서요. 저는 육아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일하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임신하기 전부터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제게 요즘 세상에 애 낳은 여자라고 일 포기하면 그게 말이나 되니? 내가 애는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낳아서 맡겨라.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시어머니세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저희 아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아기가 6개월 딱 되자마자 연락하셔서 복직 신청해라. 내가 내일부터 너네 집으로 갈게. 하셔서 정말 제가 먼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등 떠밀리듯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가 복지 좋은 회사여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해도 자리가 보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기 시작하시고 제가 퇴근하고 나면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사실 이렇다 보니까 너무 왔다 갔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님, 정말 저희랑 같이 안 사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여쭤봤는데 어머님은 손살에 찌시면서 아우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해. 나 잔소리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시며 저희 부부 불편하게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남들이 들으면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하겠냐? 라며 저더러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너는 진짜 복 받았다. 시어머니 복이 진짜 복인데.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는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 복 다 받은 며느리 같아요. 남편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줘서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도 있으니까요. 어머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분이시고 어머님이 아니라 제 친엄마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을 정도로 저와는 각별한 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세상에 다시는 이런 분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를 일찍 보낸 아픔이 있어요. 엄마는 언제나 다정하고 제게 사랑만 주시는 엄마였고 아빠와도 사이가 좋으셨죠. 아빠와 엄마는 연애 시절부터 함께 돈을 모아서 결혼하기 전에 땅을 산 후 집을 짓고 결혼하셨어요. 두 분이 함께 설계하시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까지 다 직접 손을 대서 설계하신 예쁜 2층 집이었어요. 마당도 있었고 두 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집이었죠. 두 분은 결혼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사셨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몸이 많이 약했어요.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라고 들었는데 저를 낳고 몸이 많이 나빠지셨다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힘들게 했던 것은 결혼 전부터 존재했었던 친할머니의 심한 잔소리와 시집살이였어요. 친할머니는 엄마에게 명절마다 온갖 제사 음식을 비롯한 집안일을 시키셨고 성격이 순했던 엄마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든 폭언을 하든 무조건 내내하면서 듣기만 했어요. 사실 바보 같은 짓이죠. 보다 못한 아빠는 친할머니에게 엄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호적에서 내 이름 파서 나갈 줄 알아. 라며 통보했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수그러드셨지만 아빠를 뺏겼다는 마음이었는지 엄마를 더욱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병원에서 링거와 산소 마스크를 차고 누워 계신 모습입니다. 엄마가 입원하고 병원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세 식구가 두 식구가 되었고 엄마가 빠진 엄마 아빠의 2층 집은 텅 비어 보였죠. 엄마와 금술이 좋으셨던 아빠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밤마다 취해서 저를 안고 우셨죠. 그 사이에 저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로 인해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민지가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을 하셔서 아빠는 정신을 차리셨어요. 아빠는 저를 안고 민지야, 아빠가 노력 많이 할게. 우리 엄마한테 안 부끄럽게 잘 살자 라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바라보고 저만 키우면서 사실 생각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재혼을 하게 되셨는데요.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엄마가 죽고 나서부터 옳았구나 하고 아빠에게 재혼 상대들을 들이밀면서 새 장가를 들라고 재촉했어요.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하다. 여자애를 네가 어떻게 혼자 키울 거냐? 라고 하셨지만 사실 누가 봐도 다시 내 말 잘 듣는 며느리로 들여야지 하는 신보였습니다. 아빠를 제외한 자식은 딸 둘뿐이니 며느리 데려올 사람은 아빠뿐이잖아요. 고모들은 각각 다른 집으로 시집갔으니까 수발 들어줄 여자가 없어진 거죠. 할머니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왔고 아빠는 완강히 저항했죠. 자기 집사람은 제 엄마뿐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 엄마 없지? 우리 엄마가 엄마 없는 애는 못 배운 애라고 놀지 말래 라고 놀림받고 엉엉 울면서 집에 온 것이죠. 아빠는 그때 재혼을 결심하셨대요.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 있는 남자한테 시집 올 여자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어머니가 주는 돈 보고 시집 오는 거였을 테니까 그때 그런 생각은 할 새가 없었어. 너만 보였지 라고 하셨죠. 실제로 새로 오신 새어머니는 할머니가 마치 사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지인네 딸이었는데 딸 부잣집네 딸인데 유독 그 딸한테만 남자가 안 붙는다며 제발 시집 좀 보내달라고 안달이 났었다고 하네요. 언니 여동생들도 다 시집 갔는데 새어머니만 혼처가 생기지 않았다고요. 그렇다 보니 새어머니도 오는 남자 아무나랑 결혼만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셨고 할머니의 결혼 제안을 승낙한 거였죠. 그렇게 아빠와 새어머니는 첫 만남을 가졌어요. 아빠는 나는 내 딸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게요. 라고 하셨어요. 새어머니도 동의를 하셔서 두 분은 결혼하시고 저희 집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는 엄마라고 하긴 어색해서 아줌마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더군요. 새어머니는 저를 친모녀처럼 살갑게는 아니지만 옷이나 먹을 것들을 챙겨주고 등하굣길도 봐주고 하면서 엄마 역할을 하셨어요. 아빠도 새어머니를 존중하고 어찌되었든 아내로서 예의를 갖춰서 대했고요. 새어머니도 아빠를 존중하고 저희 엄마 흔적을 굳이 지우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14살 때였어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나온 남동생이죠. 아들 노래를 하시던 친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어요. 아빠도 어쨌든 자기 아들이니까 새어머니와 동생을 더 잘 챙기려고 했고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하고
남동생도 돌봐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새어머니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하더군요.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제게 노골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마치 가정부처럼 하녀처럼 유모처럼 부리더라고요. 집안일은 다 맡기고 아기 기저귀 갈기나 분유 타기, 옷 빨기 등등 전부 다 제게 맡겼고 제가 저 학교 일이 바빠서요 라는 말을 하면 네 친동생 아니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거니?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아빠에게도 쟤는 친동생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해요 는 식으로 얘기하셨고 아빠는 민지는 그럴 애 아니야 라고 하시며 절 믿으셨지만 문제는 할머니였어요. 애초에 할머니는 자기가 고른 며느리라 그런지 새어머니를 저희 엄마보다 월등히 예뻐했죠. 아들까지 낳았으니 금상첨화였죠. 손잡으러 오신다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집에 오셨고 제가 숙제를 하든 말든 불러서 청소 좀 해라. 우리 손자 분유 가져와라. 바닥이 이게 뭐냐? 우리 손자 먼지 먹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등등의 말씀을 하시며 마치 그 옛날 저희 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대했죠. 새어머니는 제게 누나가 동생한테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지혜미 닮아서 피실피실하게 생긴 것 좀 봐. 하며 엄마까지 들먹인 적도 있어요. 사춘기 나이를 지나면서 저도 그런 말들에 분노를 느꼈고 새어머니에게 반항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친할머니의 2배의 응징이 따랐어요. 괜히 2번 욕 듣기는 싫어서 그냥 새어머니 욕만 듣자 하는 생각으로 반항 생각은 접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았던 건 아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빠 덕분에 저는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새어머니나 할머니 말 정도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할머니와 새어머니는 그거에 불만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기집애를 대학 보내봤자 어디에 쓰냐? 이미 고등학교만으로도 분수에 차고 넘쳤다. 라고 하셨고 새어머니는 우리 아들 이제 학교 들어가서 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너 네 학비 감당할 생각으로 대학 가는 거니? 라고 빈정대곤 하셨죠. 아빠만이 제 합격을 축하해 주셨고 학비는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학비를 대주는 아빠를 향한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고요. 제 한평생 효도는 다 아빠에게 몰아서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에 시작한 직후였는데요. 저는 대학을 기숙사를 쓰며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사망 사유는 심장마비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빠는 한평생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잘 쉬시지도 못하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장례식장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세상 유일한 내 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날이 깜깜해졌어요. 그러나 슬픔을 달랠 여유 따위 제게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학비나 용돈 등 모든 지원은 당연하다시피 끊어졌어요. 이제 네 아빠도 없고 성인이니까 알아서 벌어서 다니든지 해라. 네 동생 학교 들어가고 나서 교육비가 얼마나 되는데? 라는 말과 함께요. 새어머니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계셨고 할머니의 모든 용돈이나 지원은 오로지 남동생만을 위한 것이었죠. 제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학비를 대기에는 부족했고요. 저는 결국 휴학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맞은 것은 굳게 닫힌 집이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당황해서 마구 문을 두드리니 새어머니가 나와서 너 이제 독립할 나이도 되지 않았니? 여기 이제 네 아빠 집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내민 건 새어머니 명의로 된 집문서였어요. 제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정성껏 설계하고 지은 그 집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장례식과 휴학 등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할머니와 새어머니가 손을 써서 집 명의를 새어머니 이름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었죠. 이러는 게 어딨어요. 어머니 저희 아빠가 엄마랑 지은 집인데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짐가방만 든 채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할머니네도 찾아가서 따져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들 낳은 며느리 집도 못 주냐? 내 아들 집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이미 저는 그들에게 딸이나 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집에서 쫓겨나서 한 일주일 정도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아빠 엄마를 따라가야 하나? 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이자 현재는 제 사랑하는 남편이 된 남자죠. 남자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저랑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찜질방에서 마주쳤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먼저 살갑게 인사해주고 다가와줘서 금방 대화를 잘 풀게 되었어요. 정말 얼레벌레 로맨틱하지도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말했고 남자친구는 그럼 혹시 내 사촌동생 집 가서 지낼래? 얼마 전에 독립했는데 안 그래도 고모가 여자애 혼자 산다고 걱정이 많으셨거든. 이러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주선으로 룸메이트를 만나서 지내게 되었고 그 룸메이트가 남자친구의 가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마주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집에서 산 지 한 달 후에 고백을 받고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졸업은 하자라는 생각으로요. 다행히 성적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고 소득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지원금을 많이 알려주었어요. 집이 해결되고 나니까 여유가 좀 생겨 복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남자친구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사촌 시누이가 된 당시 룸메이트 친구한테도 여러 도움을 받았죠. 방세도 안 받았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점점 집과의 연결고리를 끊어갔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건 없었죠. 아빠가 마지막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미련이 있다면 그 집이었어요. 엄마와 아빠의 추억이 담긴 제게도 아주 소중한 그 집이요. 속으로 돈 꼭 많이 벌어서 변호사 고용해서 내 집 되찾아와야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남자친구도 제 가정사를 다 알고는 제게 언젠가 돌려받을 건 꼭 돌려받을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해주며 응원해 주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도 월급을 한동안 빡세게 모아서 몇 달 후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독립을 했어요. 남자친구도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얼마 안 있어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 망설였고 주저했어요. 어쨌든 이 결혼에서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건 남자친구였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정사도 그렇고 정말 보잘것 없었거든요. 제 걱정은 기후였어요. 정말로 한순간에 깨져버렸죠. 바로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를 간 날에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를 남기고 가셔서 어머님께서는
무리 없이 남편 학비도 되고 당신도 넉넉하게 잘 지내실 수 있었죠.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보다는 기운 가세였지만 그래도 저와 비교해보자면 완전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맑은 아이를 데려왔어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며 반겨주셨고 친딸처럼 고기 반찬을 찢어주시고 술도 따라주셨어요. 그 술김에 저는 제 가정사와 어려웠던 일들을 줄줄 말해버렸는데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남자친구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너는 왜 이제서야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진작에 데려왔으면 내가 학비랑 다 대주고 했을 텐데 아우 지 여자친구 이쁜 거 자기만 보겠다고 엄마한테는 꽁꽁 숨겼네 라며 웃으셨어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얼른 집에 와야지. 시집 말고 집에 와라. 엄마가 잘해줄게. 얼른 와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게 된 저는 직장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을 받았죠. 바로 부동산에서요. 이민지 씨 맞으십니까? 라고 시작한 말은 부모님의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부랴부랴 알아보니 새어머니의 사치가 너무 심해서 빚이 늘어나 버렸다네요. 어차피 그 집은 새어머니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고 새어머니는 시집살이 걱정도 없으니 아들 데리고 벌써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 집은 빈집 상태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빠 명의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딸인 제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오면 뭘 하나요? 제게는 그 집을 살 힘도 제 권리를 주장할 힘도 없었는걸요. 저는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래 새어머니가 그 집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 언젠가 꼭 내가 다시 사올 거야. 그렇게 굳게 다짐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어요. 시간이 흘러서 결혼식은 다가왔고 제 하객 중에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대학 동기와 직장 동료들 뿐이었고 혼주석에는 앉아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 양가 좌석을 구분하지 않고 어머니만 가운데 앉으시는 걸로 했어요. 사는데 바빠 느끼지 못하는 척했지만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결혼하기 하루 전날에 남자친구가 제게 나랑 우리 신혼집 보러 가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 일단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아니야 그냥 새집 구했어 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의아함을 안고 남자친구를 따라간 곳에서 남자친구는 제게 자 우리 집 열쇠야 하고 제게 반짝거리는 새 열쇠를 쥐어주었어요. 요즘 무슨 열쇠를 쓰지? 생각하며 그 열쇠를 받고 남자친구를 따라 차를 타고 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자친구가 절 데려간 그곳은 바로 매물로 나왔다던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는 제 앞에는 어머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딸 결혼 선물로 엄마가 샀다. 알고 봤더니 어머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상가 건물 한 채를 파셔서 이 집을 사신 거였어요. 오직 저를 위해서요. 우리 딸 마음고생 심했지. 엄마가 너희들 바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집안 수리랑 정리까지 다 맡겨서 해놨어.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돼.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대낮에 길에서 어머님을 껴안고 소리내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도 제 등을 끌어안아 주시면서 같이 우셨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하시면서요. 그렇게 깜짝 선물을 받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새어머니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집 내놔라.
하면서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셔서 저랑 남편 살라고 주신 집이에요. 아줌마가 뭔데 나가라 말아예요? 아줌마? 너 말 다 했어? 그럼 아줌마가 아줌마죠. 아빠랑은 결혼했겠지만 제 엄마도 아니잖아요. 결국엔 머리까지 잡고 육탄전을 벌였고 경찰이 와서 그 아줌마에게 이 집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새어머니와 할머니는 분노로 씩씩대면서 돌아갔어요. 그 뒤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일러주었죠. 그 뒤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동생 학교는 다녀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학원비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한풀 꺾여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더라고요. 보아하니 새어머니 사치가 멈추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단칼에 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어린애가 걸렸으니 한 번만 보내자고 해서 한 번만 보낸 후 연락처도 바꾸고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예쁜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처음보다 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남편도 복직하면 힘들어서 어떡해 하면서도 늘 저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줘요. 제가 놀던 집에서 우리 딸이 노는 걸 보고 우리 가족이 지내는 걸 보면 참 뭉클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부모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싶어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제게 오셨을까요? 저희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앞으로 더 좋은 마음 가지고 남들 도우면서 살라고요. 어머님, 제 삶의 은인이세요. 앞으로 저희 어머님 잘 모시고 남편이랑 딸 같이 건강하게 키우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두서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